엄마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럼 우리들은 어쩌라고? 엄마는 엄마 손주 생각은 안 해봤어? 내가 보기에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평생을 너희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잠깐 쉬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엄마가 힘들면 빨리 말했어야지. 하지만 엄마도 알아야 해. 우리가 엄마가 중간에 손을 놓으려 하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손을 놓다니? 내가 더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은 이전에 매우 소박하고 평온했어요.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곳에는 논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함께 농사를 지으며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에서 농사일을 했어요.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아내와 자식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 무거운 일을 맡아 했고 나와 가족이 덜 고생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내가 임신했을 때 그는 기쁨을 숨기지 못했어요. 매일 저녁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그는 내 배에 손을 얹고 속삭이곤 했어요. 얘야, 빨리 자라렴. 엄마 아빠가 너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단다.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눈은 반짝였어요. 나는 아이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엄마는 너에게 가장 좋은 삶을 줄 거야. 삶은 고됐지만 아들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남편과 함께 새 가방을 사주기 위해 열심히 절약했어요. 아이가 친구들에게 새 가방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남편은 소박한 저녁상을 앞에 두고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나중에 큰일을 해낼 거야. 나는 미소만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학업의 끝까지 지원할 힘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노력하자, 하늘이 돕겠지. 초등학교 시절은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나 서준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거긴 더 좋은 학교도 있고 기회도 더 많아요. 나는 얼어붙었어요. 서울이라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비싼 도시에 아이를 살게 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는 말했어요. 얘가 재능이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야지. 후회하게 하지 말자.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깊이 고민한 끝에 땅 일부를 팔아 서울로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이 떠나기 전 나는 말했어요. 서준아, 열심히 공부해야 해. 엄마는 너를 위해 아낌없이 줄 수 있지만 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해. 아들은 나를 꽉 안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절대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서준이가 서울에서 공부하던 시절은 우리에게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돈을 아껴 아이에게 보냈어요. 큰 비가 오는 날에도 우리는 논에 나가 진흙투성이가 되며 일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 없을 때도 아들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냈어요. 어느 날 이웃이 나를 보며 물었어요. 이렇게 일하다가 나이 들면 무슨 힘으로 살려고 그러세요? 나는 웃으며 이마에 땀을 닦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성공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는 내가 전혀 모르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학문이라는 건 알았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엄마, 저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럼 엄마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믿었고 아들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거라고 믿었어요. 아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땅을 팔고 겨우 남은 작은 땅만 보유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졸업 후 서준이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들이 많이 노력했다는 걸 알았기에 그를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격려했어요. 괜찮아, 아들아. 인생은 길다. 다시 도전해보렴. 하지만 아들은 생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제가 무능력한 것 같아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나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뭘 하든 엄마는 응원할게. 그 후 아들은 보험회사에 취직했어요. 그것은 그가 원했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가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준이가 결혼할 예정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며느리는 도시 출신의 소녀로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가정을 꾸리려면 집이 필요해요.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몇십 년간 지어온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남편은 반대하며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요?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소.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 산다면 난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아들이 결혼하던 날 나는 신랑 예복을 입은 서준이를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시골에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울 거예요. 나는 거절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졸랐다. 결국 나는 남은 것들을 챙겨서 도시로 올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적어도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새들어 놓은 지하의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이 목이 메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여기서 잠깐 계세요.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엄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셔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망감을 숨기려 했다. 나는 아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건 아닐까? 나는 그 당시 지하에서의 생활이 내 남은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 서울로 가겠다고 결심했던 것이 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온 세상이 점점 닫혀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고향의 집은 텅 비어 추운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아들이 간절히 설득할 때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자식들과 가까이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 적어도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서울에 도착한 날 모든 것이 낯설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공기는 내가 평생 살아온 고향의 고유한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맞이하며 밝은 얼굴로 내 짐을 끌어주면서 말했다. 엄마, 여기 봐요. 시골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훨씬 편리해요. 엄마 여기서 곧 익숙해질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솟았다. 하지만 도착해서 보니 아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집은 지하의 작은 방일 뿐이었다. 벽은 약간 더럽고 공기는 축축하며 창문은 길과 거의 맞닿아 있었다. 아들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여기서 잠깐 지내세요. 우리 집은 여기서 도보로 10분 거리예요.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엄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셔올게요.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나는 탓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서 지내면 돼요. 그냥 가까이서 자식들과 손주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처음 지하에서 살면서 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매우 힘들었다. 고향에서는 신선한 공기, 들판의 바람소리, 아침마다 햇볕이 찬란하게 비추는 것을 익숙하게 느꼈다.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창밖으로는 자동차 타이어와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창문을 열면 한기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공기가 나를 덮쳤다. 저녁이면 가로등 불빛이 작은 창을 통해 비추어 방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오래된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어떤 날은 비가 많이 내려서 벽에 물이 스며들어 얼룩을 남겼다. 나는 조용히 그것을 지우고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자식들과 가까이 있으면 그만이지. 불평하지 않겠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나에게 새로 태어난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바로 승낙했다. 어차피 나는 한가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아침마다 나는 6시에 일어나 아들 집에 가서 그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손자를 봐주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다. 작은 손자를 보면서 나는 마치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기 돌보는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기를 낳은 지 40년이 넘었고 지금은 예전처럼 체력이 좋지 않았다. 손자는 자주 울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달래야 했다. 어느 날 손자가 열이 나서 나는 걱정과 피로에 시달렸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서준아, 일찍 오지 않겠니? 아이가 열이 많이 나.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해열제 주고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바빠서 당장 갈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스스로 해결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힘내야 한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도 나는 며느리의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처음에 며느리는 조금 미안해하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아이랑 놀아주시면 돼요. 하지만 점차 나는 부엌 테이블 위에 손빨래할 옷들이 쌓여 있거나 바닥이 더러워져 있는 걸 보았다. 나는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일을 처리했다. 한 번 며느리가 우연히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제가 다 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들과 손자를 위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한다고 생각했다. 점점 나는 건강이 나빠졌다. 허리가 아프고 손과 발이 저려서 자주 손자를 안아주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슬픈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아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준이는 점점 바빠졌고 나를 만날 때마다 짧은 질문들만 던졌다. 엄마 밥 먹었어요. 애는 잘 있었어요.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대답했다. 응, 엄마는 괜찮아. 나 잘 지내. 아들이 손자를 품에 안고 기쁘게 놀고 있을 때 나는 집 구석에 서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질투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점점 외부인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그해 내 생일에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가족 모임을 열기로 했다. 나는 매우 감동했지만 파티는 그저 한 박스의 케이크와 몇 가지 간단한 음식뿐이었다. 며느리는 말했다. 엄마, 드세요. 오늘 저희가 바빠서 많이 준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족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후 아들과 며느리가 침실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다. 자기 봤어?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아직도 우리에게 방해가 되려고 해. 그냥 놔두자. 어차피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말이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한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배 부분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은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서준아, 엄마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들은 별다른 관심 없이 대답했다. 엄마, 가보세요. 하지만 엄마, 손자 잘 돌봐주세요. 우리는 일이 많아서 못 갈 거예요. 나는 혼자서 병원에 갔다. 검사 후 의사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더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비와 손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나는 입원을 거절했다. 나는 생각했다. 조금 쉬면 나을 거야. 그 이후로 나는 지속적인 통증을 참아가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가 내가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나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이 지하방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아들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를. 서울에 올라가 자식들과 가까이 사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지하방은 작고 좁았지만 내가 자식들과 손자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출산 후 일을 재개하자 나는 공식적으로 손자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보았다. 손자는 아직 어렸고 내가 그를 안을 때마다 팔이 뻐근해졌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바빴고 집 열쇠를 내게 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아이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요. 약은 제때 먹여주세요. 그리고 이 옷들 빨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입을 옷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주 아들에게 묻고 싶었다. 아들, 엄마도 쉴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니? 하지만 그들의 바쁜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 하루는 대부분 손자 돌보는 일로 가득했다. 손자가 자고 있을 때 나는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하고 아들 가족의 저녁을 준비했다.
어느 날 고향의 친구가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서울에 가서 사는 게 훨씬 좋아졌겠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손자도 있잖아. 나는 웃으며 대충 대답했다. 응, 괜찮아요. 그런데 바쁘네요. 손자 돌보느라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나는 손자만 돌보는 게 아니다. 나는 청소, 빨래, 요리 등 모든 일을 하며 무급으로 가사 일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자식들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하지만 내 인내는 항상 이해받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손자가 열이 많이 나서 오후 내내 울었다. 나는 급하게 달래고 너무 걱정되어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자 어질러진 집을 보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였고 아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안 하셨어요? 엄마가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저녁은 준비해 줘야지. 우리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오늘 손자가 열이 많이 나서 울고 있어서 시간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느꼈다. 그날 밤 지하방으로 돌아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 물었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몸이 쇠약해져 갔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고통을 참으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이 심해져서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나는 바닥에 누워 땀에 젖어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서준아, 너무 아파. 너 집에 돌아올 수 있어? 아들 쪽에서 전화가 급히 왔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병원 가려면 택시 타고 가세요. 저는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택시요. 택시를 부를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래. 저는 혼자서 발걸음을 떼어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의사는 제가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병원비가 걱정되어 거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진통제를 먹고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병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친정에 가야 해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아들이 저에게 일주일 동안 손자 돌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건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통증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엄마는 좀 쉬어야겠어. 아들은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두 주만 더 도와줘. 손자가 유치원에 가면 엄마도 쉴 수 있어. 지금 엄마가 그만두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의 첫 생일은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도 손수떡을 만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즐거워했지만 저만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두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돌아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지하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사랑과 희생을 아들에게 바쳤지만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저는 계속 참으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저는 창문 옆에 앉아 급히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기억할까?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그 어머니를.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오래 서 있거나 손자를 안을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에게 점심을 준 후 뱃속에서 느껴지는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식탁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바쁘고 개인적인 고민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고통이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혼자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지갑에는 버스를 탈 수 있을 만큼의 동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자고 했고 그 후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그날 바로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의 진지한 눈빛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이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대충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건강해. 하지만 제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의사가 말한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위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검사를 위해 입원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암. 저는 진료실에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는 치료 단계에 대해 계속 설명했지만 저는 그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한 단어 암만으로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지금 입원할 수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돌봐야 해요. 의사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루면 병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족을 내버려 두고 입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입원하면 아들이 누가 손자를 돌보겠어요? 집안일은 누가 할까요? 요리하고 청소는 누가 할까요? 그 생각에 저는 치료를 거절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지하방에 돌아와서는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외롭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 나는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아무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 나를 가장 아끼고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마저 시간을 내어 듣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질문들 급하게 끝내는 전화 통화들 속에서 나는 내 존재가 그에게 점점 더 작은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여전히 일상대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집에 가서 아침을 준비하고 손자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자주 멈춰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괜찮아요. 아마 날씨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며느리가 알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 가정에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모습은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서준아,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오늘 일 쉬어도 될까?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못 쉬겠어. 조금만 더 참아줘. 혹시 있으면 아내한테 일찍 오라고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은 마치 조여들 듯 했습니다. 아들을 탓하지는 않았지만 속상했습니다. 제가 속상한 이유는 그 바쁨이 아들에게 제가 사람이고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오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아프다고 하시는데 병원 가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 위암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원했던 걱정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확실한 거야. 의사가 치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저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제 뭐 할 거야? 돈이 필요해.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할 거야.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들은 제 기분을 묻지 않았고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생각 못했어. 그냥 내게 말하고 싶었어.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손자를 돌보며 통증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손자가 잠든 후 저는 아들을 방으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서준아, 엄마는 잠시 고향에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분명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엄마, 모든 걸 남겨두고 가는 거야. 엄마도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아들, 엄마는 더 이상 너희들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엄마는 쉬고 병을 치료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 우리도 엄마가 필요해. 적어도 손자가 어린이집에 가면 그때 가도 돼. 지금 엄마가 가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기 편리함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방의 낡은 침대에 누워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통증은 저를 편히 잠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조용히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를 켜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단순해서 제 삶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이후 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들 저는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그들의 삶에서 조용히 지나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제가 힘들 때는 단지 제가 과장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 청춘, 제 힘,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아들을 키우고 그의 미래를 위해 모두 바쳤습니다. 저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돈도 아끼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수년간 지은 집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단순한 믿음으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는 자식들 곁에서 사랑받고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나는 그 믿음이 그저 아름다운 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얘기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이제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준아, 엄마는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 저는 깊게 숨을 쉬며 침착하려 했었습니다. 엄마는 고향에 가고 싶어. 더 이상 너희들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또 고향 얘기하네. 엄마가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고향에 가면 누가 손잡아? 누가 집안일해? 엄마는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들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무심함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준아, 엄마는 너를 탓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나이가 많아졌고 나에게도 한계가 있어. 이제는 이렇게 계속 일할 수 없어. 엄마는 쉬어야 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정말 힘들어. 지금 엄마가 떠나면 그 후에 뭐가 생길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 손자 생각은 안 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모든 말이 목에서 막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 순간 처음으로 그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아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거죠. 저는 제 사랑과 희생이 감사함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제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졌지만 아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편리함, 즉 조건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 사랑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싸고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이 결정이 내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엄마는 많이 생각했어. 더 이상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아. 엄마는 너와 손자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해. 엄마를 찾지 마. 잘 살아라. 버스가 서울을 떠날 때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고향에 도착한 후 저는 작은 집을 하나 구해 반 옆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은 편리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아침 6시에 일어나 누구 집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집안일을 하거나 손빨래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고 몇 개의 채소밭을 가꾸었으며 예전에 좋아했던 오래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를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적 서준이의 밝은 눈빛을 그가 저에게 말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저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이해합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아이가 아니었고 책임감과 압박, 야망 속에서 휘둘리는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바랐습니다. 언젠가 그가 내가 그에게 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기를.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란 아무리 많은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삶은 단순하지만 충만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많은 시간이 남지 않다는 걸 알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며 나 자신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도 사랑하세요. 희생은 귀하지만 그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자식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게 남긴 편지를 읽을지 아니면 영원히 보지 못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그가 아버지가 되어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저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그가 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저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가 아니라 늦게나마 제 가치를 찾아낸 강한 여성으로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될 때 사랑과 책임, 희생의 갈등 속에서 서 있을 때 저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탓하며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고 후회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며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은 내가 후회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게 아니야. 잘 살아라, 가족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랑하는 걸 잊지 마.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단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따라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비애나 고통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멀리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은 짧든 길든 이제 더 이상 후회할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